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을 합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포즈가 똑같죠? 자,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대표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이 또 우리 수능 날이죠.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 하여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한 3주 뒤에 수능 시험도 또 봅니다. 하여튼 아주 공부하는 입장에서 동명상련이라고 그러죠. 동명상련. 그래서 올해 이제 수험생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이제 이맘때쯤에 이제 한 주 정도 더 지나면 합격자 발표 나니까 그때 다 모두 합격할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 자,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거주 목적이라든지 사업 목적 또는 투자 목적 이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세요. 그 부동산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정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을 갖고 또 시험에 많이 또 응시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수능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시험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 아시니까 지금부터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의 합격률 한번 제가 쭉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자, 2020년부터, 그리고 올해가 이제, 올해 우리 35회 시험.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도에다가 10일 더 하시면 돼요. 10일. 그래서 내년도가 2025년이니까, 자, 10일 더 해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36회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5회 시험 엊그제 봤죠. 한 2주 전쯤에 봤는데요. 자, 그래서, 올해 우리 이제 시험은,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은 10월 25일 날 이제 시험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뒤에 납니다. 한 달 뒤에. 그래서 아직 이 35회 시험은 합격자 발표가 안 나왔고요. 작년에 34회까지 자, 합격률 이렇게 쭉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러면 합격률 1차하고 2차하고 우리 시험은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갖고 1차 합격하고 그리고 2차가 유효가 돼요. 1차 불합격하면 2차도 무조건 불합격이 되죠.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1차 합격률 보시면은 대부분 20% 내외입니다. 20% 내외에서 합격을 하세요. 그러면 20%라는 것은 10명 중에서 한 2명 합격한다. 그 얘기죠. 2명, 3명.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합격률이 1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합격률이 20%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 같죠.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은 운전면허 아직 좀 쉽게 생각하셔갖고 한 2달 정도, 한 달, 2달 이렇게 공부하셔갖고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학원에서 1년 정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1차는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1차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또 합격하셔야 되는데, 자, 2차 합격률은 거의 20% 내외입니다. 역시 2차도 20% 내외인데, 자,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32하고 33회 때, 자, 이때 합격률이 거의 30% 가까이 돼요. 이때 엄청나게 합격자가 많이 배출됐죠. 뭐 2만 7천 명, 2만 8천 명. 그래서 요 2020년 이때 우리 이제 아파트 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좋았을 때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 중개사 갖고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들 들으시고 이때 이제 많이들 응시를 하셔갖고 시험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시험의 수준이 조금 쉬워져 갖고 그래서 많이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합격자가 발표가 되니까, 자, 이때부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중개사 자격증 이거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대평가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 작용이 있으면은 항상 그에 따른 반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다 폐지됐어요. 상대평가는 폐지가 되고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합격자 수를 조절하겠다. 그래서 합격자 수 조절한다는 게 이제 시험 어렵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34회부터 시험이 대폭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때 누가 뭐 돈 많이 벌었더라 해갖고 많이들 이제 응시하셔갖고 시험을 딱 보셨죠. 시험 한 1년, 2년 준비해갖고 합격했는데, 자, 그때부터 또 이제 경기가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적기는 남들이 다 할 때 막차 타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합격했는데 나오니까 또 시장이 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업하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어려울 때 공부하셔갖고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 이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갖고 또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아질 때 기회가 왔을 때 이 자격증 통해서 열심히 이제 돈 많이 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작년도 시험에서는 작년도 합격자가 15,000명 나왔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00명 이상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률을 보시면은 재작년도에 32% 정도 됐는데 작년도에 23%, 거의 합격률이 10% 이상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요. 이 다음 주 정도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올해는 더 떨어질 거예요. 올해는. 그리고 합격자 수도 한 12,000명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면 더 어려져요. 그래서 매년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에서 자격증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끔 난이도를 조절해갖고, 그래서 내년도 시험보다 그 후년도의 시험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 후년도의 시험이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 갈수록 어려워질 거니까 하여튼 빨리 시작하는 게 좀 쉽게 공부해서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합격률 한 20% 정도 됩니다. 20%. 그래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시험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된 강사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제대로 공부해야 한 방에 합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해커스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해커스가 올해 이제 강남학원이 싹 이게 실내 인테리어 다시 해갖고 아주 깔끔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교재죠, 교재. 우리 이제 군인들은 총칼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우리 수험생들의 무기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커스에서 이제 준비한 교재들이 있죠. 기본 교재부터 시작해갖고 이 교재가 최고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것보다 가장 좋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교재가 있어요. 기본서부터 시작해갖고 요약집, 문제집 쭉 있는데 제가 당연히 기본서라든지 이 교재를 집필하는 입장에서 아주 한 땀 한 땀 정성껏 교재를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 기출문제 반영해갖고 우리 이제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입문서도 그렇고 기본서도 저 기출로 나왔던 것들 한 땀 한 땀 다 체크해갖고 이 조문에서 어디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좀 쉽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정말 한 땀 한 땀.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공법 같은 경우에는 한 800페이지 좀 안 됩니다. 800페이지. 그 800페이지 되는 분량에서 제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체크해갖고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교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쓸데없는 거, 이 공법은 제대로 문제집 쓰면은 한 500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확실하게 선별해갖고 분량을 좀 줄이고 대신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예상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들이 우리 시험에서 70% 이상 똑같이 나와요. 그 정도로 아주 교재 신경 써갖고 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교재들이에요. 기본 교재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부교재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손 노트 있는데요. 자, 이 한손 노트는 우리 해커스에만 있어요. 해커스에만 있는 시그니처 교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한 11월, 12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이름 그대로 한손 노트니까 이제 저기 DP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은 딱 한 손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올 때 지하철 타고 강남은 차 갖고 다니려면 너무 막혀갖고 저는 이제 집이 저 분당입니다. 분당에서 여기까지 한 12km인가 거리 수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차 갖고 오면 1시간 반 걸려요. 계속 대왕 판교로 막혀갖고 그래서 전철 타고 옵니다. 그 전철 타고 오는데 그 전철 같은 데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짤막한 시간, 짬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활용해갖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한손 노트. 이게 우리 해커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우리 12월부터 기본서 나왔고 기본 강의를 하죠. 자, 기본서는 한 8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요. 그걸 이제 제가 쭉 4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서 수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복습을 해드려야 돼요. 복습. 오늘 어떤 거 배웠는지 그거 복습할 때 자, 한손 노트 요거 가지고 한 4시간 수업한 거 한 30분 정도씩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손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공법에만 있는 게 이 체계도예요. 체계도. 자, 이게 공법 체계도가 제 시그니처 교재로서 가장 좋은 교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에도 보면 항상 두 가지 얘기해요. 체계도하고
백선. 그 두 개 때문에 합격했다. 그래서 책에도 한 5번 정도 읽어보신 분은 이 공법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 합격 점수 받게끔 해드리니까 이 체계도는 말 그대로 넓게 이제 체계를 볼 수 있게끔 비포 크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의 숲을 보면서 공법을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부기제들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특강이라든지 하면서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실 수 있게끔 하여튼 교재 엄청나게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사진이 자, 우리 해커스 공인중개사 저 강남 교수진이 지구 최강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부터 1차 시작인데, 자, 우리 학개론 선생님 이름이 신관식이죠.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니고 신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이름 들으면 절대 까먹질 않아요. 또 민법에 우리 또 양민수 선생님 계시고요. 중개사법 어저께 공부하셨죠. 한민우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제 한종민이라고 그래요. 한종민. 그리고 우리 공시법 선생님, 세법 선생님, 하여튼 지구 최강의 강사진이 딱 모였으니까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믿고 1년 정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합격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잘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년도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게끔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과목이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실지, 자, 부동산 공법 입문 과정이니까 우리 앞으로 1년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 공부할지 한번 소개하는 시간이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둘째 시간, 한 2시간에 걸쳐 갖고 제가 앞으로 이제 공법 공부하면서 기본 원리라든지 기초 개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벌써 오늘 목요일이니까 4번째 듣고 계시죠. 4번째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근데 저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1차 과목이 이제 학개론하고 민법 두 과목입니다. 자, 1차 민법은 이제 공부해 보셨으니까 우리 1차 과목은 뭐 때문에 공부한다 그래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학개론하고 민법 뭐를 공부하는 거다? 그냥 들으셨죠? 자, 1차 과목은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검증한다 그래요. 이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알선, 중개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다? 이거를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요. 그리고 권리 변동을 공부하는 과목이 민법과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 변동을 알선해야 되니까 부동산이 뭐고 권리 변동이 뭐고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 소양을 검증하는 과정이 1차 과목인데, 자, 이게 공인중개사의 기본 소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간평사 시험보다 오히려 중개사 시험이 더 높습니다. 난이도가 더 높아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 다음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중개사 기본 소양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공부하시면은 다 합격할 수 있는 합격 점수는 다 받고요. 그다음 2차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저 실무에서 써먹을 전문 지식을 검증한다라고 해서요. 자, 2차 과목은 크게 이제 3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 그리고 공시법하고 세법. 자, 이 공시법 24개, 세법 16개. 그래서 각각 이제 합쳐갖고 한 과목인데 이게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공시법하고 세법은 각각 선생님들이 달라요. 각각 따로따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아무튼 합쳐갖고 한 과목이니까 2차 과목은 이제 3과목이요. 3과목인데 이 중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 부동산 공법. 자, 요게 2차 과목에서는 합격에 당락을 잡는 가장 중요한 메인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2차에서 떨어지셨다. 안타깝게 이제 좀 안 됐다. 떨어졌다 하면은 원인이 얘 때문에 그래요. 욕 바가지로 먹는 과목이죠. 그래서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올해 특히 35회 시험은 우리 공법이 역대급으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공법 꽈락이라는 거 아시죠? 과목 낙제 40점 미만. 한 과목이라도 꽈락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들이 한 반 이상. 그리고 공법에 꽈락은 넘어갔어요. 40점은 넘어갔는데 2차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돼갖고 떨어진 분들이 반. 그래서 2차에서 할 땐 떨어진다 그러면 요 공법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공포의 공법 뭐 이렇게도 부르시는데요. 하여튼 공포를 극복해갖고 이 공법을 극복하지 않으면 2차에 합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 어렵고 좀 재미없는 과목인데 가장 재밌는 과목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뭐를 공부하는 과목이냐?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공부하는 과목인데 우리 이제 부동산 토지에 대한 규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용적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용적률. 이 용적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시험을 떠나서 우리 시험에도 맨날 나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계산 문제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 시험을 떠나서라도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용적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일기 신도시들 있죠. 분당이라든지 일산, 아파트 한 30년, 40년 돼갖고 그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이런 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을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용적률 완화해 준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여튼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 이 용적률이라는 말이 꼭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용적률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다가 건물 얼만큼 지을 수 있는지,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을 용적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용적률이 100%라고 그래요. 용적률 100%. 100%라는 말이 한 배죠. 그래서 땅 면적의 딱 한 배만큼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대지 땅이 있는데 100제곱미터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용적률이 10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용적률 100%라는 말은 땅 면적의 한 배만큼만 건물 짓는다. 그 얘기니까 100제곱미터. 그래서 건물 50제곱미터를 건축할 때 1층, 2층 100제곱미터 다 썼으니까 2층까지밖에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1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자, 이 땅은 용적률이 200% 정해져 있어요. 그 용적률 200%라는 것은 땅 면적의 2배까지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죠. 2배니까 200제곱미터까지. 그래서 50제곱미터 건축할 때 1층, 2층, 3층, 4층, 200제곱미터까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100제곱미터 땅인데 이 땅은 건물이 2층까지밖에 못 짓고요. 이 땅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은 게 이 땅이 되죠. 그러면 토지 이용 가치가 높다는 것은 땅값도 더 비싸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용적률 같은 토지의 규제입니다. 용적률 몇 프로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가 정해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이런 토지에 대한 규제, 뭐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이런 토지의 규제를 공부하는 과목이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토지의 규제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토지의 용도에서 나옵니다. 토지의 용도. 이 용도라는 말은 쓰임새라고 그래요. 쓰임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다 이 용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개발할 수 있는 땅, 주변을 보듯이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주거라고 그냥 농사만 져야 되는 땅이 있고요. 절대 이용개발 못하고 그냥 보전만 해야 되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땅, 농사 지을 땅, 보전할 땅, 이런 토지의 용도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럼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은 토지에 대한 규제, 이런 용적률 같은 규제가 셀까요, 약할까요? 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규제가 세다, 약하다? 약하다. 규제를 세게 해버리면 개발할 건덕지가 없겠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이런 건폐로나 용적률 이런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완화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근데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 보존할 땅, 이런 땅은 규제를 세게 하는 거죠. 가급적 규제를 세게 해서 토지를 이용개발 못하게.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용도라는 것은 또 뭘로 정해주는 거냐? 이 국가가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서 이 땅 이렇게 쓰세요. 다 국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용도를. 그래서 이 토지의 계획이라고 할 때 뭐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용 기본계획이다, 도시용 관리계획이다, 이런 이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으로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고 그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규제를 가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법의 순서인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공부하는 과목인데, 자, 이 규제라는 것은 용도에서, 용도는 계획으로 정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토지에 대한 계획, 요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게 돼요. 이 계획부터. 그러면 광역도시다, 뭐 도시용 기본계획이다, 도시용 관리계획이다. 자, 이런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계획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내용으로 수립을 하는지 그거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공법이 처음 공부할 때는 완전 뜬구름 잡는 거죠. 그냥 낯설고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다 행정행위 하나로서 다 똑같은 절차예요. 처음에 할 때만 조금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 다 똑같은 절차로 하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더 간단해져요. 그래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으로 이 땅 이렇게 쓰도록 용도를 정해놓고 그 용도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규제, 자, 요거를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 뭐냐, 다 혹시 처음 시작하세요?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이제 입문이니까 처음 시작하시니까 자, 처음부터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입문서. 자, 입문서 교재 순서대로 맞춰갖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입문서의 174페이지 부동산법 입문. 자, 그거 표시면 되고요. 저거 순서대로 하나씩 해나갈 테니까 항상 제가 수업할 때는 PPT 가지고 제가 먼저 수업을 쭉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거 관련해갖고 교재 보고 또 확인시켜 드리니까 설명할 때는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좀 필기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법 공부하는 기초 개념이라든지 원리 그런 것들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부담 없이. 저는 부동산 공법. 자, 우리 시험에 2차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 공법이니까 부동산하고 공법. 자, 쉽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자, 일단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은 민법에서 들어보셨죠? 토지하고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토지의 정착물로서 뭐 건물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임목도 있고 뭐 재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법에서 정착물은 그냥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 근데 이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부동산은 뭐냐? 토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우리 부동산법을 다른 말로 토지공법 이렇게도 불러요. 토지공법.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주된 대상이 토지인데 자, 두 번째 공법입니다. 자, 공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뭘까요? 공법. 공적인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공적인 법. 그러면 공법하고 구분해 갖고 사법이라는 게 또 있죠. 사법. 사법이라는 건 뭘까요? 사법은 사적인 법이다. 그 얘기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사적 관계,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사법. 대표적으로 화요일날 배우셨던 민법 같은 게 사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에 반해서 공법은 공적인 법,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적 관계라는 것은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입니다. 이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법에서는 개인하고 개인이 절대 평등이라고 그래요.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평등한 개개인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라면 우리 공법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그려놨듯이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어요. 우월한 지위에서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복종을 해야 되는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사적 관계, 공적 관계 자 한번 토지거래 허가 이게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실 건데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자 사적 관계, 공적 관계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갖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있어요. A가 땅을 갖고 있는데 자, 이 땅을 저 B한테 팔기 위해서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도장을 꽉 찍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파는 사람은 좀 유식하게 뭐라 불러요?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도장 찍으면은 이제 효과. 매도인은 이 토지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래요. 거꾸로. 그럼 B는 매수인은 토지를 넘겨받는 대신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대금을 지급할 의무. 그래서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의무가 각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자 A가 갖고 있는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이제 허가구역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이제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저 잠실 쪽 그런 데가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매매, 이 거래할 때는 국가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을 먼저 받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토지거래 허가 받는 이유는 요 B가 이 땅을 사고자 하는 목적이 실제 자기가 이용할 목적, 실제 이용할 목적을 실수요라고 그래요. 실수요. 그래서 실수요라고 하고 이 실수요하고 반대가 되는 말 불로소득 이런 것들 목적으로 하는 게 투기 목적이죠. 투기 목적. 그래서 B가 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수요냐 투기 목적이냐 요거를 심사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도 아무 때나 실수요로 그냥 자기 맘대로 실수요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딱 법에 규정돼 있는 거. 자기의 뭐 거주용 주택용지로 쓰겠다. 이런 경우에만 실수요로 딱 봐줘요. 그래서 B가 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제 사용할 목적이냐 그냥
불로소득만 목적으로 하는 투기 목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 신청해갖고 시군구청장이 보니까 B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수요라 그래요.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내줍니다. 자, 허가 내준다는 것은 토지를 거래해도 좋다 그 얘기죠. 이제 토지를 거래해라.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허가 신청해갖고 보니까 B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수가 아니고 투기수요. 이때는 허가 안 내줍니다. 불허가 처분해버려. 불허가 처분한다는 것은 토지 거래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거래해라. 거래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는 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우리가 공적 관계다라고 하고요. 이런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와 닿으시겠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공법이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자,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부동산공법은 공법 중에서도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거 헌법이라는 거 있죠. 헌법도 다 공법이라고 그래요. 형법도 공법이고 소송법 같은 거 다 공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할 때 이 공법은 행정법의 하나입니다. 행정법, 부동산 행정.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이다라고 해서 이 국가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행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 그러면 우리 부동산 행정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 뭐 큰 도시 이런 서울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로 인구화 산업이 집중이 돼 갖고 택지난이 발생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택지 아파트 짓고 이럴 땅이 부족하니까 전격적으로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수 있죠.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 같은 거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행정의 하나입니다. 또 교통난이 발생하니까 고속도로 같은 거 놓을 수도 있고요. 고속철도 뭐 GTX라든지 또는 신공항 같은 거 건설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국가가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자, 우리 행정법에서 이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청. 그래서 국가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동산법은 한마디로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그냥 규제법이다. 이 국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규제를 가합니다. 이 규제법. 이게 부동산법의 성격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할까? 규제하는 목적은 자, 국민들에게만 전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맡겨두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독점이라든지 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자서 그냥 빌라를 1000채를 갖고 있으면서 그 전세 사기 친다 그러죠. 그런 전세 사기라든지 또는 우리 국토가 난개발이 벌어져 갖고 특히 대표적으로 수도권만 개발이 돼요. 수도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 이게 한 10년 내에 사라질 지방 도시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작년에 저 경상북도에 군위군이라는 게 있어요. 군위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경상북도 군위군 거기 인구가 소멸돼 갖고 대구광역시로 통합돼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소멸된 지방도시들 엄청 많아요. 이 국토가 그냥 수도권 위주로만 개발돼 갖고 균형 발전인 거 다 저해하고 또 난개발되고 환경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즉 국민들에게만 맡겨두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이제 규제를 도입을 해서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자, 그럼 국가 전체나 국민 전체 이익을 공공복리라고 그래요. 공공복리. 그걸 두 글자로 줄여갖고 공익이라고 합니다. 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규제, 토지에 대한 규제라는데, 자,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가 수천만 필지가 있는데, 그 수천만 필지 토지별로 일일이 규제라는 걸 정할 수가 어렵겠죠. 그래서 국가가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요. 그리고 계획으로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써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냐? 토지의 계획이라고 그래요. 계획법의 성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하는 것을 좀 우리가 유식하게 학문적으로 공용부담이라고 또 부릅니다. 공용부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해 나가는 논점하면은 다 요 공용부담.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죠. 공공의 목적으로 자, 이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에 부담을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담.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좀 어려운 법률 용어라 그래요.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말하고 법에서 쓰는 말, 법률 용어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부담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쓸까요? 부담이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자, 얼굴이 부담스럽네? 제 얼굴이 뭐 부담되고 그러진 않죠. 귀염둥인데요. 아무튼 자, 이 부담, 뭐 얼굴이 부담스럽다 이런 부담이 아니고 우리 이제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담이라고 합니다. 의무 부과.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농지 보전 부담금,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풀어갖고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 더 쉽게 얘기하면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 그런데 그냥 돈 내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어려운 말로 돌려갖고 씁니다. 부담금. 이렇게. 그래서 이 부담이라는 말은 자,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의 부동산에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용부담이라고 할 때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용 제한입니다. 저희 공용 제한, 여기서 공용이라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이용을 못하게 제한, 그거를 공용 제한이라고 해서 이 공용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제도가 용도 지역, 그다음 용도 지구, 용도 구역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쓰임새. 국가가 이 땅 이렇게 써라. 쓰임새를 딱 정해놓고 그 용도대로만 우리 국민들은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건물 짓고 이런 거 못하게 하더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공법을 공부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리갈 마인드라고 합니다. 리갈 마인드. 그래서 내 땅인데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못하게 하더라. 그거를 공용 제한이다라고 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라고 부르는데요. 용도 지역에서 2개, 용도 지구 하나, 용도 구역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용 제한에서 4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럼 우리 공법이 한 과목 40문제인데 그 중에서 10% 이상은 이 공용 제한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요거를 꼭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 수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용 수용. 자, 수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요 숫자가 거둘 숫자였고 여기서 공용이라고 할 때는 공익사업입니다. 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그래요. 즉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뺏는다 그 얘기입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는 건데 그냥 뺏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다라고 해서요. 우리 공법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4개가 있다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 4개 사업할 때 수용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꼬박꼬박 2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용 환지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는 주된 논점이 공용 부담이라고 그래요. 좀 유식하게 공용 부담을 공부하는 과목이다라고 해서요. 크게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우리 부동산 공법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공법 중에서도 즉 국가하고 국민을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중에서도 무슨 법이냐? 행정법.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뭐 하는 법이냐? 규제법. 규제하는 법인데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 그리고 이 규제하는 것을 조금 유식하게 공용 부담. 국민의 재산권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공용 부담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오늘 공법 처음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은 주위에서 또 집에 가면은 오늘 뭐 배웠어요? 그럼 공법 배웠는데요. 공법. 그럼 공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돼요? 뭐 그냥 재미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법은 부동산의 규제를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입문서 한번 볼까요? 입문서. 자, 입문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한눈에 보기에 이게 이제 부동산법의 개념이죠.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자,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뭐 하는 법이냐? 규제하는 법. 규제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자, 밑에 보시면 부동산, 공법, 부동산이 뭐고, 공법이 뭐고, 옆에 그냥 그림도 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행정법부터 규제법, 계획법, 공용부담법 아주 교재 순서대로 맞춰갖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이런 것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공법에서는 주어가 되는 게 누굴까요? 주어가 되는 게. 저 규제를 가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국가. 우리 국민들은 이 규제를 어기면 안 되는 소극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소극적인 거.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주어로 나오는 게 국민이 아니고 국가. 행정청이 항상 주어가 됩니다. 국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 같은 행정청을 먼저 아셔야 돼요. 행정청. 이게 항상 주어로 나오니까 행정청이 누군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고 있어야 공법이라는 걸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 행정청이라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자,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으로 공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행정청하고 친해져야 돼요. 행정청 얘들하고 친해져야 되고 얘들이 항상 우리 공법은 주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주어로. 그러니까 이 행정청 얘들하고 항상 친해져야 된다. 행정청을 행정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말 정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행정청, 행정기관, 정부. 근데 우리 행정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행정청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공법에서 행정청 하면은 크게 두 개를 얘기합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를 줄여갖고 지자체라고 하죠. 국가하고 지자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뭐 기본서라든지 교재 읽다 보면은 행정청인 시행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행정청 하면은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국가하고 지자체 얘들을 합쳐갖고 행정청 이 국가를 중앙정부라고 그러죠. 중앙정부 전 국토를 관장하는 중앙정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고요. 이 지자체를 지방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 합쳐갖고 행정청인데 자 그럼 우리 이 국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중앙행정부서가 총 19개 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국가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그래서 우리 행정부서 또 들어보신 거 뭐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입에 또 들어본 거. 자, 여기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우리 19개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기획재정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쭉 가갖고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중앙행정기관 하면 어디를 얘기하냐?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앞으로 이제 공법 공부하면서 뭐 행정안전부도 나오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나오고 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공법에서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국토교통부. 그래서 19부 20청. 이게 중앙정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우리 공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고요. 이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정확한 이름인데 왜 이제 줄여가지고 요 교통자는 생략하고요. 일반적으로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불려요. 뉴스에서도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르죠. 이 국토부 장관. 그런데 이 국토부 장관도 필기할 때는 또 두 글자로 줄여갖고 국장 이렇게 씁니다. 국장. 이 국토부 장관 다 쓰려고 그러면 또 시간 없으니까 두 글자로 줄여갖고 국장 이렇게 필기를 할 건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공법 공부하면서 약속인 거예요. 제가 국장 하면은 정확한 이름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갖고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국토부 장관 같은 이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국가 중앙행정기관이 되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나와요. 행정안전부 장관. 이거 줄여가지고 행안부 장관 이렇게 부르죠. 행안부 장관. 쓸 때는 행자 이렇게 두 글자로 줄여갖고 행장. 그리고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또 나와요. 하여튼 부서도 이름이 엄청 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거는 줄여갖고 농림부 장관. 쓸 때는 농자 이렇게 줄여갖고 또 쓰고요. 그리고 이 해양수산부 장관도 나오는데 이 해수부 장관 줄여갖고 부르고 쓸 때는 해장. 해장 또 해장술 떠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해장 이런 식으로 줄여갖고 씁니다. 생략해갖고. 그래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 위계질서다 그랬으니까 우리 공법에서 가장 상급 행정청이다라고 합니다. 상급 행정청. 그러면 당연히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죠. 우리 행정부의 수반을 누구라고 그래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부를 통할하는 사람이 총리. 그 다음에 장관들이 들어가는데 이 대통령하고 총리는 우리 공법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상급 행정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서 다시 종류를 두 가지로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자, 광역지자체는 넓을 광자의 지역역자니까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다라고 해서 이 광역지자체 하면은 우리 서울특별시,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어요. 우리 광역시 어디 있어요? 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이런 광역시가 있고요.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런 도가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얘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일반행정구역으로서 광역지자체다라고 하는데 또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얘들도 다 광역지자체가 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특별법에 따라서 별도로 자치권을 주는 시나 도를 얘기합니다. 즉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갖고 특별법에 따라서 자치권을 부여해준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시는 딱 하나 있어요. 어디로 그래요?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는 정확한 이름이 세종특별자치시. 그래서 얘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갖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대폭적인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거냐? 제주도 얘기합니다. 제주도, 제주 특별자치도. 그런데 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또 특별자치도가 된 게 또 두 개가 있어요. 강원 특별자치도 그리고 올해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해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두 개가 또 더 추가됐는데 강원도라든지 강원도는 휴전선 그 접경적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갯벌 새만금 그런 것 때문에 대폭적으로 특별법에서 자치권을 부여를 해준다 해서 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특별자치도라고 할 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그래서 세종시하고 제주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광역지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광역지자체를 우리 이제 공법에서 법조문 보면은 이거 계속 나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하에서 공법 배우다 보면 계속 나오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다 써주려고 그러면은 법조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만 다 써주고 줄여갖고 있습니다. 생략해갖고 쓰는데 그럼 요 다섯 개 광역지자체는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줄일까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뒤에말 따니까 다 시 아니면 도가 되죠. 그래서 요 다섯 개 광역지자체는 간단하게 이제 줄여갖고 법에서 시도 이렇게 써버립니다. 시도. 그럼 시도라고 하는데 이 시도가 정확하게 풀어갖고 뭔지를 알아야죠. 이런 거를 서로 약속해갖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면은 다섯 가지 뭐 있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요 다섯 개를 줄여갖고 간단하게 시도 이렇게 쓰고요. 저는 광역지자체 장들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도는 도장이 아니고 도지사. 제가 너무 무시했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래서 요 사람들이 광역지자체장이 됩니다. 그러면 광역지자체장도 줄여갖고 뭐라고 쓰겠어요?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줄여갖고 도지사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하는데 이 시도지사가 우리 공법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어로 시도지사는 뭐 시도지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냥 공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잘 안 읽어지고. 그래서 시도지사 자 풀어가지고 5명 우리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도지사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요 5명을 간단하게 그냥 4글자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또 기초지자체를 둡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있다 그래요. 자치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자치구.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는 자치구 이런 서초구 같은 자치구가 총 몇 개 있을까요?
25개 있다 그래요.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큰 도시가 우리 서울특별시가 됩니다. 자, 우리 인문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176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이해해갖고 제가 지도 다 그려놨죠. 우리 공법은 또 한국지리가 좀 필요해요. 한국지리가. 그래서 지도 다 그려놨는데,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보시면은 우리 서울특별시에 여기 이제 서초구 있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뭐 강동구 해갖고 이거 다 쉬어보니까 총 몇 개냐? 25개입니다.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큰 도시가 서울특별시가 돼요. 그래서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는데 뭐도 있냐? 군도 있다.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입니다. 특별시 안에 기초지자체는 뭐밖에 없는데요? 자치구. 근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요 가까운데 인천광역시 있죠? 인천광역시에 그 송도 신도시 있는데 그런 데가 연수구라고 그래요. 연수구. 그 위에 보면 또 우리 많이 놀러 가는 데 있죠? 강화도. 그거는 강화군이 되는 거죠. 연평도 이런 데는 옹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지도 한번 볼까요? 그 인문서에 보시면은 자, 인천광역시에 자, 이렇게 연수구라든지 이런 구들 자치구도 있고 강화군, 옹진군, 군도 있어요. 또 저 부산광역시 가보면 해운대 다 놀러 가보셨으니까 해운대구 같은 자치구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뭐가 있냐? 기장군. 자, 이 기장군 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있죠. 고리 발전소 1기부터 4기까지 여기 다 밀집해 있어요. 아주 위험한 동네인데 아무튼 부산광역시에는 자치구도 있는데 뭐도 있는 거냐? 군도 있다.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안에는 오직 뭐밖에 없고 자치구. 근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하고 군이 있다. 요게 차이점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시하고 군을 둡니다.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가평군. 그래서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군을 기초시, 기초군.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구라고 할 때는 다 무슨 구를 얘기하는 거냐? 자치구.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 두는 자치구를 얘기해요. 그냥 비자치구라는 게 또 있긴 있어요. 우리 도 밑에 있는 기초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분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 들어보셨죠? 고양시의 일산구 이런 구들은 그냥 기초시 안에 두는 비자치구라고 그래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을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주민들이 선거해갖고 다 뽑아주는 거죠. 이게 지자체인데 비자치구는 그냥 시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시 안에 있는 즉 도 밑에 있는 시 안에 이런 비자치구는 우리 공법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항상 공법에서 구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두는 자치구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치구하고 군하고 시 이 세 개가 기초지자체가 됩니다. 줄여갖고 시, 군, 구 자 이렇게 씁니다. 시, 군, 구 그리고 이 기초지자체장 자 자치구는 구청장 군일 때는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갖고 시군, 구청장이라고 쓰고요. 시군, 구청장. 자, 여자들이 기초지자체장이 돼서 가장 우리 공법에서 하급 행정청이 돼요. 하급 행정청. 상하 위계질서.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제일 밑에가 시군 구청장. 자, 요 위계질서만 좀 파악하시면은 앞으로 우리 공법 공부하는데 한 50% 먹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요 위계질서대로 공법이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있는 시하고 군에 시장하고 군수가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상급행정처한테 가서 사인 받아야 돼요. 결재받는 것을 법률 용어로 승인받는다 그래. 승인. 그러면 우리 시장하고 군수는 토지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을까요? 바로 위에 도지사.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토지 계획을 수립했다. 얘들은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을까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절대 시장 군수가 한 다리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이요. 무조건.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이 위계질서대로 공법이라는 게 딱 규정이 되니까 이 위계질서만 파악하셔도 그냥 50% 먹고 간다. 그래서 이 위계질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광역지자체죠. 서초구. 그게 기초지자체. 뭐 서초동.
그 이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하고 똑같이 가니까 하여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위계질서. 자, 이거부터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특별한 애들.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얘들 광역지자체인데 특징. 얘들은 밑에가 있어요, 없어요? 밑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같은데 제주시, 서귀포시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있는데 왜 기초가 없다고 하십니까? 또 이렇게 또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제주도지사가 다 직권으로 임명합니다. 즉 우리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아주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도지사 직권으로 임명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광역지자체인데 밑에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또 특징.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나중에 공법 공부하면서 요 시도지사가 하는 권한이 있어요. 시도지사의 권한이 있고 시군 구청장이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법의 주된 논점은 누가 하는 거냐? 권한자. 이거 찾는 게 항상 주된 논점인데, 자,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좀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예 들었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서 토지거래할 때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누구한테 받는 거냐? 그거를 허가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데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원칙 누가 지정할까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 그러면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는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시, 군, 구청장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누구한테 가서? 서초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 하는 게 있고 시군 구청장이 하는 게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 허가구역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지정하겠죠. 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밑에가 없으니까 세종시장, 제주도지사한테 허가도 다 받는 거예요. 즉, 요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밑에가 없으니까 기초지자체장의 권한도 갖고 광역지자체의 권한도 다 같습니다. 즉, 그 말은 만능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능.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법 공부하면서 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여튼 안 끼는 데가 없으니까 얘들은 그냥 만능인 거예요. 만능. 그럼 다 되는데 요 사람들 갖고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주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냥 가로 묶어갖고 이하에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얘들 갖고 정답으로 출제하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광역지자체 이렇게 딱 그 위계질서만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조문이 길어지니까 그냥 앞으로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그래서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위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림자 취급하시면 돼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일반 행정구역 요거를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치라는 말이 뭘까요? 지방자치. 자치는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자치라고 그러죠.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관할 구역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자치권이라고 해서 이 자치권의 개념을 좀 또 알아야 돼요. 이 자치권을 우리 공법에서는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 딱 사인해 놓고 결정한 대로 집행하면서 관할 구역을 통치해 나간다. 그래서 이 자치권을 다른 말로 결정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이 자치권은 원칙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냐?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가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누구겠어요?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지방자치 사회니까 시도지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즉 우리 서울특별시는 누가 책임지고 다스려 나가는 거냐? 특별시장. 그래서 특별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특별시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광역시는 광역시장, 도는 도지사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갑니다. 다스려 나가는데 이 자치권 개념에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요 도 밑에 있는 시를 기초시라고 그랬죠. 요 기초시를 다시 두 가지로 또 구분합니다. 인구 50만. 자,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 그리고 50만 미만인 시를 일반시. 이렇게 50만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대도시, 미만이면 일반시라고 해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
자, 요 사람한테도 폭넓게 자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저 결정권을 주는데요. 그럼 이 대도시는 대부분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그래요. 경기도. 경기도의 수원시라든지 용인시, 그리고 고양시, 성남시도 있고 화성시도 있고 저 지방으로 하면 창원시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시들이 대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초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요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인구가 118만인가 120만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는 고양시였어요. 고양시 110만. 그런데 작년부터 역전해갖고 이제 용인시가 더 많습니다. 115만. 그리고 고양시, 얘들은 100만이 다 넘어가는 큰 도시들이요. 그래서 이 50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만 이상이 되는 또 큰 도시니까 얘들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저 지방의 창원시, 그 네 개를 또 특례시라고 또 불러요.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큰 도시를 특례시라고 하는데 이 특례시는 우리 공법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특례시는 필요 없고 대도시라고 그래요. 대도시. 그래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한테도 별도로 폭넓게 자치권을 준다. 그럼 이 대도시가 또 왜 나왔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우리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도시가 출현한 이유. 자, 우리 지자체는 요 군에서 출발합니다. 군에서 딱 시작해갖고 군에서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은 시로 승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 여주군이라고 그랬죠. 예전도 아니고 재작년까지인가 여주군. 그 여주 도자기 축제하고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맨날 동남아 다니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주군이라고 했는데 여주군이 인구 5만이 넘어가면서 여주시가 된 거예요. 여주시. 그리고 자, 요 시가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 광역시로 승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광역시로 승격되기 위한 요건들이 쫙 있는데 첫 번째가 인구 100만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경상남도에 울산이었죠. 울산시였는데 거기에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대기업들 들어가면서 근로자가 많이 유입이 돼갖고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서 뭐가 됐냐? 울산광역시가 된 거예요. 울산광역시. 그래서 자 이렇게 군에서 5만 이상 시에서 100만 이상 광역시.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얘들은 인구 100만 이상이니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역시로 승격이 될 수가 있는데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줍니다. 왜 안 시켜줄까요? 자, 얘들 다 어디 있어요? 얘들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 우리 서울, 인천, 경기 세 개를 묶어갖고 수도권이라고 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엄청나죠. 인구 50%가 산업은 80%가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 수도권에 이런 또 광역시가 몇 개 출현해 버렸다.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 다 져야 하니까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줘요. 대신 저 지방의 인구 5만짜리 시하고는 틀리죠. 이거 거의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시민들이 선출해 준 거니까 그래서 광역시로 승격은 안 시켜주는 대신 광역시하고 비슷하게 자치권을 주겠다. 그래서 대도시라는 개념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도시의 시장도 자치권을 갖고 계획을 결정해갖고 집행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볼 건데 이 자치권을 공법에서는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결정권자. 그럼 원칙 누가 되는 거냐?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요 사람들이 계획을 사인해갖고 결정한 대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이걸 자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쉴게요. 한 개만 더. 흥미진진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 행정처의 위계질서는 제가 싹 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개념이니까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보면, 이 공법이라는 것이 토지 규제. 그럼 규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한다 그랬죠?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관할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급은 뭐가 돼요? 도. 그런데 도는 절대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 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와서 시하고 군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가 된다 그래요. 물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도 다 되는데 얘들은 그냥 생략한다 그랬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 단위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이제 지도 보고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한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서울특별시, 저 서울특별시, 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 울산, 부산. 자, 이런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지도로 보니까 관할구역 자체가 넓은 거 아니죠? 그럼 왜 특별시, 광역시가 됐을까?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로 정부가 직할로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라든지 광역시는 관할구역 자체가 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도 보세요.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입니다. 강원도가 제일 넓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상북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이런 도들은 너무 넓으니까 일률적으로 토지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잘게 나왔고, 자, 특별시하고 광역시, 자, 얘들은 그냥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는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더 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경기도 저 화성시 있죠. 화성시. 화성에 대표적으로 무슨 신도시 있어요? 동탄 있죠. 1동탄, 2동탄, 동탄 신도시 있고, 이 화성시 관할구역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하고 뭐가 넓을까요? 화성시하고 서울시하고 어디가 넓을 것 같아요? 화성시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 밑에 있는 기초시인데 관할구역은 화성시가 더 넓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기초지자체가 어딜까요? 홍천군, 평창군 이런 데는 서울시가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면적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인구가 많은 거지 관할구역이 넓은 게 아니니까 그대로 그냥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는 너무 넓어지니까 도 밑에 시하고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공법에서 토지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어디가 되는 거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 그래서 우리 앞글자 그대로 따니까 특, 광, 시, 군. 이제 앞으로 계속 특광시군, 특광시군 계속 할 거예요.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국민의 토지용을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자, 하여튼 1교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공법 공부하는데 행정청 얘들 모르면 안 돼. 절대 얘들하고 딱 친해져야 돼요. 얘들 막 어떤 선생님들은 형님, 뭐 큰형님, 둘째 형님 하던데 그냥 얘들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얘들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행정처 한번 소개해 봤고요. 자, 그럼 이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중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공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을 공부하는지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게 되는 법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